네. 멜케스 교수님 강의 끝나시고 교수님도 피곤하셔서 이제 조금 잠깐 쉬시러 올라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안 가시고 계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제 강의는 제가 1회 때부터 지금 계속 참여를 했는데 항상 양념입니다. 이 컨퍼런스가 포커싱이 이제 좀 신학 쪽, 그래서 주로 이제 목회자나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루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문학 쪽을 빼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느 면으로 봐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학 강의가 하나씩이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좀 해오고 있고요. 요번에도 그래서 좀 사실 제목을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얼굴인데 저도 이제 루이스를 수십 년 나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 밑에서 뭐 석사 박사도 나오고 뭐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제자가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맥레스 교수님이 많이 언급하신 나니아 연대기 뭐 너무나 말할 것 없는 그런 훌륭한 작품인데 사실은 또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5년 전 강의 때도 짧게 언급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40분을 좀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36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자료집 보시면 시간이 짧아서 자료집은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로 내용을 좀 많이 넣었고요. 그 중에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짧게 요점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에 루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루이스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내지는 그동안 조금 간과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의미로 오늘 강의를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그 전체 흐름을 빨리 잡으실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한글 요약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 요약 부분을 짧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얼굴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만남 속에서 얼굴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진리가 아닌 삶의 실존에서 경험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루이스와 레비나스의 얼굴에 주목하고자 한다. 루이스는 베일에 가려져서 혼자 직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얼굴을 직접 봄으로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의 진정한 주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이에 비해서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의 의미를 발견하고 얼굴의 호소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성을 찾아 나간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과 대답을 두 거인의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얼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 즉 주체이기에 그 얼굴이 루이스의 경우처럼 어떤 이유로 바라볼 수 없었던 자신의 얼굴이든 아니면 레비나스처럼 주변에 너무 많아서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타인들의 얼굴이든 결국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주체인 것이다. 좀 생뚱맞죠? 얼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이제 들으시면 40분 후에는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루이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라고 할 때 단어 한 단어만을 이야기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자신 있게 그게 얼굴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레비나스를 왜 끌어들이냐라고 한다면 뭐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레비나스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 하나 하면 얼굴이죠. 네, 저희 자문위원이신 강영환 교수님이 또 레비나스 한국에서는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뭐 타인의 얼굴 이런 단행본 책도 뭐 내시고 뭐 이런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어떤 공통분모들을 좀 끌어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나 초점은 당연히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어지 이것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다 하는 면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쭉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루이스가 쓴 책
Till Your Face is a Myth Retold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마지막 소설입니다. 루이스는 이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I think it much my best book.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 루이스가 수십 많은 책을 썼지 않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도 있고 또 우주 3부작도 있고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이 지금 Till Your Faces 이 소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베스트북이다. It's my favorite of all my books. 지금까지 내 모든 쓴 소설 책들 중에 이 책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다.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소설을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루이스의 많은 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아마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를 제일 좋아하는 책, 가장 베스트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루이스 자신은 이 소설을 그가 쓴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발표된 직후에 독자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책 판매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자신의 평가와 일반 독자들의 평가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루이스의 한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To judge by reviews and sales, it's my biggest failure yet. 일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문학 비평가들 또 책 판매 어느 면에서 봐도 최고의 실패작이다. 아마도 이 표현을 보면 루이스 자신이 문단의 반응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색하고 숙성시켜온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책 서두에 보면 이 작품을 루이스는 자기 아내인 조이 데이빗만에게 또 헌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품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루이스가 쓴 다양한 주제의 많은 책들 중에 저에게는 가장 깊이 박혀있는 책 한 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 책입니다. 아마도 루이스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주제들을 가장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앞에서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또 맥그레스 교수님 이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어쩌면 조금 피곤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덜 연구된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상당히 부진한 상대적으로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책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외국 영어로 된 것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제목에서도 Till Your Faces에서 제목에서도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주제어는 얼굴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부제 A Myth Retold. 아까 맥그레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네 번째 주제 과거. 그래서 루이스는 끊임없이 과거 거를 가져왔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서전조차도 자기가 표현을 만들지 않고 워즈워드의 시에서 가져와서 자기 자서전의 제목을 쓸 정도로 Surprised by Joy 이런 제목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이 왜 남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올까? 이 마지막 소설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소설조차도 부제가 A Myth Retold입니다. 기존의 신화를 루이스 특유의 방식으로 재가공해서 자신의 사상을 종합하고 집대성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는 거죠. 루이스 입장에서 볼 때 이 소설이 최고의 작품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결과였다. 나니아 연대기는 루이스의 시각에서 보면은 베스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작품이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사상을 종합했다는 측면에서 크리스천 작가로서 루이스의 상상력이 특별히 이 작품에서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짧은 시간 두 번째 목적은 흔히 얼굴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임마누엘 레비나스. 저는 레비나스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분석한 레비나스에서의 얼굴,
그리고 저의 목적인 루이스의 얼굴과 레비나스의 얼굴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끌어내고 얼굴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는, 철학자가 철학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 문학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겹치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서 사실은 저의 아이디어가 이제 시작을 했고, 저도 꽤 오래 사실은 숙성시켜 오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루이스 사망연도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1963년이고, 레비나스가 그의 가장 유명한 최초의 책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을 발표한 시점이 61년.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영향과 수용의 가능성은 추정컨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제를 이렇게 묻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전 세계 외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한편 위험스러운 작업이면서도 한편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발표의 목적은 20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우리 신학하는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이신 정 교수님도 지금 앞에 계시지만, 신학자들의 발표를 제가 문학 전공자로서 들으면서 아쉬움은 문학적 가치, 문학적 맛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그분들이 모르신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왜냐하면 주제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에서는 이 루이스가 문학 작가로서 얼마나 뛰어난가, 문학에서는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이문열 작가의 스타일, 이렇게 한강의 스타일, 이런 식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루이스가 스타일리스트로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타일리스트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짧게 오늘 이렇게 맛을 좀 같이 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글도 사실 논문이 아니고 발표문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저의 글이고요, 저의 에세이고요. 어디서 이렇게 글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또 거의 가져올 글도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면 논문 형태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큰 챕터 2의 루이스의 얼굴.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이 소설은 저희가 잘 아는 큐피드와 사이키, 한국에서는 보통 푸시케라고 많이 한국어로 쓰죠. 이 푸시케, 영어식으로 말하면 사이키의 그 신화에, 저희가 잘 아는 이런 너무나 일반적인 이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 혹시 여기 이 소설을 한국어로라도, 우리 홍성사에서 강윤아 씨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많으시네요.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언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또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캐릭터들을 간단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입니다. 첫 번째, 오루알, 고대 이교도 왕국의 그 글로미란 나라의 여왕이고요. 너무너무 추해서 이제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다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키, 푸시케, 그 오루알의 이복 동생이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큐피드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는 메이저 중에서 마이너인데, 이제 리시아스, 별명이 폭스, 여우. 그래서 보통 여우라고 그냥 많이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 출신의 노예이면서 단순 노예가 아니라 오루알의 이제 친구기도 하고, 오루알의 또 이제 멘토, 선생님 역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그런. 그리고 바디아, 오루알이 아주 많이 신뢰하는, 오루알을 위해서 소위 목숨 거는 그런 이제 전사. 그 다음에 웅깃, 무시무시한 여신. 이제 얼굴이 없고요. 사실은 쉐이플리스 스톤, 하나의 형태없는 이제 돌의 이런 이제 여신입니다. 그래서 짧게 안 읽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조금만 그냥 킵 인 마인드 이렇게 마음에 가지시고 그냥 이야기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맥그레스 교수님은 다른 방식에서 아까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문학 전공자로서 문학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시점.
뭐 1인칭 작가 시점, 뭐 2인칭,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리시면 흔히 많이 들었음직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 작품에서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루이스가 쓴 나냐 연대기를 포함해서요, 루이스가 쓴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 3인칭입니다. 3인칭 화자가 독자들에게 모든 관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루이스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문학적 특징을 들어라 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들, 루이스 전공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3인칭 시점이다. 여기에 장점이 물론 많죠. 그런데 이 소설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이 언니인 이 우리알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시면 1인칭으로 이 우리알이 전체 이야기를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확하다고 믿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역설적으로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우리알의 실수, 셀프 디셉션, 그 자기 기만.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1인칭 화자가 끌고 가는 쪽하고 반대쪽으로 독자들은 계속 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인칭 화자인 우레아를 믿을 수 없는 우리 1인칭 화자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전체 내러티브에서 보면 아까 내러티브의 중요성도 앞에 또 나오셨죠. 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다른 많은 작가들은 물론이고 루이스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나냐 연대기에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루이스의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루이스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차이점, 이러한 생소함이 발표 초기에 독자들에게 또 비평가들에게 다가가는데 장애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얼굴이 묘사된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좀 나열을 일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저의 목적 중에 세 번째 목적인 스타일을 조금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번역 그러면 머리로 접근하는 거죠. 네. 머리가 필요하죠. 인텔렉추얼 어프로치 절대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때는 문학의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피곤하시지만 좀 이모셔널 어프로치, 좀 가슴으로, 그러니까 루이스하고 좀 공감하는 시도를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루이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감각적인 센서리얼 어프로치, 굉장히 생생한 표현들, 구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 만지는 것 같은, 느끼는 것 같은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 또 루이스의 엄청난 특징이고요. 여기서 반지의 제왕 톨킨 작품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톨킨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이 시간에 그래서 머리로 또 가슴으로 또 우리의 큰 인간의 큰 살아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각 아닙니까? 오감각. 감각적으로 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루이스 언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제가 번역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루이스의 스타일에 더 빠져들어가서, 여기도 우리 루이스 번역 전문가인 홍종락 선생님이 와 계시지만 아마 번역본보다 원서를 자꾸 찾게 되실 겁니다.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뭐 고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번역본을 보더라도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영어가 짧으면 나 영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오히려 동기가 되실 겁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약 20여 분이 지났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인용문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인용문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I know now that the face I saw was beautiful, but I did not think of that then. All I saw was that she was frightened, more frightened than I, indeed terrified. 뭐 저의 발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글 스타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티피컬 코리안이니까요. 네. 뭐 이 영어를 여기 해석 못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네, 대충 그냥 해보면, 네, 이제 돌아보면 내가 본 얼굴은 아름다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은 그녀의 겁에 질려 있는 모습뿐이었다. 나보다도 더욱 겁에 질려 있었으며 심지어는 terrified,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루이스식의 지금 표현 방식을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러면 이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이렇게 조금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까 루이스에게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경험적으로 내가 그 얼굴을 나도 지금 보는 듯한, 여기서 I라는 오르열이 지금 얼굴을 봤는데 예뻤고 뭐 frightened 됐고 나보다도 더 frightened 됐고 더 나아가서는 terrified, 테러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이런 표현 속에서 이렇게 좀 감각적 경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를 원하는 게 제가 지금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5번째 인용을 보겠습니다. 그 영어 인용 중에 그 구분 중에 5번째 보시면 I don't want it, I cried, putting my face close to hers, threatening her almost, till she drew back before my fierceness. I don't want it, I hate it, hate it, hate it, hate it. Do you understand? 제가 연극 배우가 아니라서 실감 있게 읽지는 못하는데요. hate 4번 반복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텍스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 저는 그냥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난 원하지 않아. 의역한 자면 난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거의 위협하듯이 내 얼굴을 그녀의 얼굴로 들이밀었어요. 아쉽게도 강윤아 씨 너무나 뛰어난 훌륭한 번역가지만 의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번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홍성사에서 나온 너무나 좋은 번역이지만 얼굴 부분은 너무나 소홀히해서 루이스가 얼굴이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쓴 많은 단어들을 번역에서는 돌리시거나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번역자의 관점과 어떤 번역자의 권리로 이제 뭐 의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네. 계속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러자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이제 푸시케입니다. 사이키. 그녀는 나의, 여기서 나는 오르알이고요, 나의 무시무시함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네.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말을 지금 제가 다르게 했는데 이 영어를 모르실 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얼굴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첫 줄에서도 putting my face close to hers, threatening her almost till she drew back before my fierceness. 지금 이 둘 사이에, 이복루이와 언니와 동생 둘 사이에 얼굴을 가운데 놓고 서로 지금 어떻게 감정 교류가 되고 있는가, 그걸 루이스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이죠. 디렉컷이죠. I don't want it, I hate it, hate it, hate it, hate it. 이때 이 감정 상태 둘의 관계가 어떨까? Do you understand? 이게 번역에서는 이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번역을 해도. 번역의 한계죠.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차이죠. 네,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다음 7번째 인용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7번째 인용 보면 Though this light stood motionless, my glimpse of the face was as swift as a true flash of lightning. I could not bear it for longer. Not my eyes only, but my heart and blood and very brain were too weak for that. A monster, the shadow brute that I and all gloom had imagined, which subdued me less than the beauty the face or this face wore. 네, 뭐 영화가 쉽지만 보면 비록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지만 This light stood motionless, 계속 비추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내가 그 얼굴을 본 것은 정말 번개가 번쩍하는 찰나, as swift as a true flash of lightning. 그만큼 빠르고
순간이었다. 더 길게는 더 길면 I could not bear it for longer. 이 플래시가 더 길었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두 눈만이 아니고 나의 심장, 피, 심지어 내 뇌도 견뎌내기에는 너무 약했다. Too weak for that. 못 견뎠을 거다 하는 얘기죠. 나와 모든 글롬은 지금 여기 나라 이름입니다. 나와 모든 글롬 사람들이 상상해왔던 섀도우브루트, 그림자 야수 같은 괴물도, 어떤 이런 섀도우브루트 같은 괴물도 이 얼굴의 아름다움보다는 나를 굴복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괴물의 무서움은 내가 안 굴복당할 수 있는데 이 얼굴의 아름다움에는 안 굴복당할 수가 없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속 갈게요. 좀 길게 나누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12번째 인용, 그 인용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꼽아보세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그 12번째 인용, 그 인용 그 페이지로는 228페이지, 229페이지 거 뒤에 제가 이렇게 페이지 수를 써놨죠. 228페이지, 229페이지, 저희 책자 페이지로 40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이탈릭스 마이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쓰는 표현인데 원저자가 이탈릭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이탈릭을 했을 경우 이탈릭스 마인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본문 중에 있는 이탈릭은 루이스가 한 게 아니고 전부 제가 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목적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에서 11번째 줄만 보겠습니다. 그 인용에서 11번째 줄 대략 가운데쯤에 제가 이탈릭체로 한 부분을 보시면 The best story was that I had no face at all. If you stripped off my veil, you'd find emptiness. 이탈릭체라 쉽게 찾으실 수 있죠. 11번째 줄입니다. 네. 가장 최고의 이야기, 즉 가장 최고의 추측은 나는 얼굴이 없다. I had no face at all. 만약 내가 내 베일을 벗겨내면 If you stripped off my veil, you'd find emptiness.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게 지금 읽은 부분만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밑에 가보겠습니다. 14번째 인용입니다. 인용 페이지 263페이지에서 인용한 거, 짧게 인용한 거 보겠습니다. Presently로 시작되는 Presently, I have no memory how it came about. We were apart again. I now resuming my veil. Her face hard and cold.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나는 지금 전혀 기억이 없지만 곧 우리는 다시 떨어졌다. 나는 베일을 다시 썼고 그녀의 얼굴은 hard and cold 했다. 굳이 번역하자면 딱딱하고 차가웠다. 네. 벌써 10분 남았다네요. 저만 지금 즐기고 있나요? 네. 표정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정성욱 교수님의 맥그레스 교수님의 강의와 제 강의가 뭐 질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또 주지 못했던 줄 수 없었던 거를 저는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나름 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디렉션이. 네, 그 다음 15번째 인용도 짧게 한번 볼게요. 제가 영어로는 안 읽을게요. 그러면 그 인용 페이지로 270페이지 네, 이제 쭉 내려가셔서 그 40페이지의 중간쯤에 있는 270페이지 인용, 제가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좀 스타일을 이렇게 보시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녀는 얼굴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첫 문장에 나오는 거죠. She had no face, but that meant she had 1000 faces. 얼굴이 없다. 근데 얼굴이 없다는 것은 곧 얼굴이 많다는 것을,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다음에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녀는 계속 매우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주름이 가득해서 우리가 불을 응시할 때처럼 항상 그런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저런 얼굴로 보이기도 했다. 밤에 모든 피를 그녀에게 부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초췌해 보였다. 작은 핏덩어리들과 또한 서로 연결된 것들 속에서 나는 한 얼굴을 만들었다. 한순간은 팬시, 공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한번 보고 나면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즉 그렇게 보이게 된다. 아까 비트겐스타인 이야기 이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지금 저는 스타일을 좀 맛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이 속에서 지금 루이스의 그 사상 철학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서 인용한 인용문, 282페이지에서 인용한 인용문, 그 4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역시 영원히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만을 좀 전해드리면, 그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베일은 더 이상 감추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 주었다. 그러니까 베일을 하는 유일한 여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일을 한 그 사람을 보면 저게 누군지가 그냥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여왕이 베일을 쓰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변장을 하려면 베어페이스, 거꾸로 맨 얼굴로 나가야 했다. 맨 얼굴로 나가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베일을 하고 나가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 이야기죠. 베일을 쓰지 않은 내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맨 얼굴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보기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얼굴을 보여주었다. 벌거벗고 나갔어도 이보다 더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벌거벗고는 이제 몸 전체, 빨가벗고 나갔을 때의 그 부끄러움도 얼굴을 지금 베일을 안 가린 거로 인한 부끄러움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오르알의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인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82페이지 인용문에 의해서 그 밑에 인용문도 쭉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이제 인용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그 41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국말 글로 가겠습니다. 1인칭 시점의 글쓰기를 보여주면서 얼굴의 그 의미, 시그니피컨스와 그 중요성을 잠깐 예를 들어봤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이 거의 항상 사용하던 방식인 3인칭 시점을 사용하지 않고 왜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1인칭 시점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1인칭 시점에서만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힘, 또 명확함, 이게 얼굴에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왜 이 작품에서 유독 1인칭을 고집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경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작품이 지금 신화죠. A Myth Retold 제목부터도 신화는 보통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신화의 특징, 보편성, 유니버설리티를 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보다는 일반적으로 사건,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그리스 제국 시대, 가상의 나라인 글롬, 그리스 주변국에는 한 원시 왕국입니다. 이 배경은 이 소설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루이스가 쓴 말입니다. Direct quote, A work of supposed historical imagination. 이 작품은 역사서라는 거예요. 이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Historical imagination. 루이스가 쓴 표현입니다. 여기서 배경이 어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제가 한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역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한번 영어로 꼭 보세요. 번역을 보시지 마시고. 지도를 그리라면 아마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합니다. 이건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죠. 루이스의 대표적 특징이죠. 루이스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네, 그 맛을 좀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4번에 얼굴과 관계된 주요한 표현들은 추가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레비나스로 좀 짧게 가볼게요. 43페이지 레비나스의 얼굴. 레비나스 뭐 너무나 이제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루이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의 역작인 나냐 연대기를 2차 세계대전 중 런던 공습으로부터 피신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유대인 출신의 프란시스 레비나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절한 경험을 딛고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도 직접 경험했죠.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자신만의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루이스와 레비나스 두 거인의 실제적인 만남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두 거목의 서로의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머니 죽음 이후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젊은 시절의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찾아냈던 얼굴, 또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거대한 악을 넘어서는 길에서 발견했던 얼굴, 이 정체성과 치유라는 측면에서 서로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레비나스가 발견한 얼굴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가면서 치유를 향해 나가는지 그의 대표적인 두 작품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이 나누지는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성과 무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비나스가 레비나스 되도록 해준 대표적인 그러한 책이고, 이 책에서 레비나스가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루이스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패러그램을 읽으면 레비나스와 루이스가 얼굴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얼굴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앞부분에서 루이스의 얼굴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고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논의했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레비나스의 얼굴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고자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목만을 보면은요, 1번은 레비나스가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가는가. 레비나스는 이제 불어로 책을 썼죠. 그래서 저는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 번역판을 이제 받고, 그래서 영어 번역을 여기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한국어 번역을 밑에 했고, 시간이 되면 한국어 번역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들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굴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루이스와 레비나스가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주체성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 마무리만 그냥 같이 볼게요. 레비나스 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이상에서 레비나스의 얼굴을 통한 윤리적 주체성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의 대표적인 두 편의 대작을 통해서 분석했다. 존재론을 넘어선 진리의 대발견, 얼굴의 현상학적 발견, 얼굴의 무한성, 새로운 경험, 그리고 대속의 경험까지 논의했다. 앞에서 이렇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체는 진정한 주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2차 세계대전으로 경험한 근원적인 악의 문제인 전존재의 파괴의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철학의 흐름은 루이스가 얼굴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는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루이스가 쓴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나냐 연대기보다도 기독교적 사상을 덜 직접적으로, 나냐 연대기는 상당히 직접적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으로, 그러면서도 더욱 정교하게, 더욱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 작품을 베스트라고 본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오르알의 불평은 바로 그녀가 찾던 대답이었습니다. 거기 제가 인용하는 데 보겠습니다. I so well why the gods did not speak to us openly. How can they meet us face to face until we have faces? 책의 제목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Till we have faces. 신들이 왜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잘 알았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는 어떻게 신들이 우리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겠는가? 해답을 찾아 길고 긴 여행을 떠났던 오르알의 마지막 고백이 그 다음 인용입니다. 거기도 보면요, I ended my first book with the words no answer.
I know now, Lord, why you utter no answer. You yourself the answer. Before your face, questions die away. Rather the answer would suffice. 스펠링이 틀렸네요. S-U-R 빼주시고요. suffice. 네. 나의 첫 번째 책을 no answer, 대답이 없는 걸로 끝냈다. 주여 왜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압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응답입니다. 당신의 얼굴 앞에서 질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어떤 대답이 충분하겠습니까? 얼굴 앞에서, 즉 얼굴을 볼 때 질문은 사라지고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을 보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얼굴을 가질 때까지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랄은 바로 루이스 자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오르알은 바로 루이스 자신을 이렇게 리플렉트하고 있다. 오랄의 이야기는 루이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얼굴이 없든지 faceless 또는 얼굴이 너무나 많든지 a thousand faces 한 존재들이다. 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루이스와 레비나스에 있어서 핵심 주제어는 바로 얼굴이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루이스 상상력의 정점은 나니아의 나니아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루이스의 또 다른 우주 3부작 Out of the Silent Planet, Prelandra, That Hidden Strength, 루이스의 이상향으로 표현한 것이 프렐랜드라죠. 악이 전혀 없는 곳, 가장 이상적인 곳. 거기에 프렐랜드라도 제가 볼 땐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입니다.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를 왜 마지막 소설로 썼는가? 왜 이 소설에 특별히 힘을 기울였는지, 왜 그렇게 출간짓고 많은 부정적인 반응에 어떤 앞에 루이스의 모습과는 달리 어떤 의미에 좀 과민 반응을 보인 이유가 왜 있을까? 왜 루이스가 이 작품을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베스트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신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우리의 기만과 자기 의의 베일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즉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신의 대답을 기대할 수 없다. 루이스가 이렇게 Till your faces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종속적인 불안정한 문장으로 자신의 마지막 소설의 제목을 붙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오르알은 드디어 얼굴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자아,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루이스는 이러한 유니버설 트루스, 우주적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만이, 즉 얼굴을 볼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과 참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는 루이스와 사실은 레비나스에게서도 동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은 서로의 작품 안에서 얼굴의 상상력을 통해서 깊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Till your faces에서 have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 우리 홍성사 강윤아 씨는 찾을 때까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다와 같다, 보다, 찾다 이 단어의 차이점들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ill your faces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찾다의 find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고 have를 갖다라는 단어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찾는 것인가 얼굴을 갖는 것인가, 루이스가 왜 find란 단어를 쓰지 않고 have를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혹시 좀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에 쫓겨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